영화를 좋아했던 서울대생 이순재는 대학 3학년 때 인문대 학생회에서 서울대 전체 연극 모임을 주도하면서 연기 인생을 걷게 됩니다. 군 제대 후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의 친구 머큐쇼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연극을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가족과는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대전에서 공연장까지 찾아오신 아버지. 아들을 붙잡고 만류하고 나무랐지만 죽으나 사나 이 길밖에 없다며 굽히지 않는 그의 의지에 그래 어느 분야든 인류가 되면 밥은 먹지 않겠냐 최선을 다해보라며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사초대석 유정아입니다. 이번 주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발이 아버지, 야동순재로 익숙한 이순재 선생님이 황혼의 로맨스를 담은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영화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연기자가 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순재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누가 1934년생이라는 걸 믿겠어요. 원래 이제 이 주민등록에 3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지가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란지에서 가번적으로 번적을 바꿉니다. 이쪽 이제 남한 쪽으로. 근데 이제 지 조모님께서 가서 아마 신고를 하신 거네. 그러니까 이제 손주 나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연수는 잘 모르고 몇 살인데 10월 10하루요. 근데 그게 음력이거든. 노인네들이니까. 근데 그게 그냥 잘못 발음이 돼가지고 35년 10월 10일인데 그건 저하고 생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일날이. 그러니까 34년 음력 10월 11일. 10일 그렇게 돼. 그 한북 회령이라는 곳은 지금 서울로부터 한반도에서 가장 먼 곳. 그렇죠. 동북단에 있는. 네. 그곳에서 언제 그러면 서울로 오셨어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제 조부모님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딱 두 양주가. 조부모님이 서울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궁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뭐 이제 중시조들이 되시겠지만 대부분 귀양간 후예들입니다. 대부분이 변방에 가 있는 물론 이제 거기 본바닥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쪽으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뭐 다양한 어느 정도 저게 되면 이제 남쪽으로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건데 뭐 저희 조부님께서 그런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근거를 두고 계시는데 원래 이제 충청도 쪽에 계시다가 뭐 거기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결혼을 하셔서 이제 저를 낳으셨고 아마 충청도에 계셨으면 오늘날 저는 없는 거죠. 충청도 섹시하고 결혼하셨으면은.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차손들이 전부 이북에 있으니까 근데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만주 쪽에 지금 이제 이 중국 땅 좀 길림성이라든지 혹은 저 이쪽에 그다음에 이제 이 연영성이라든지 이쪽에 다 퍼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서 순회를 합니다.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육남매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넷째고 거기 이제 우리 고모님이 한 분 계시고 이제 오형제 고모님 한 분이 육남매인데 다 이백구에 있거든요. 여기 순회 오시다가 어떻게 우리 집을 들르신 거예요. 내가 4살 때인데 이제 내 동생 태어나서 간난적이고 있으니까 오시다가 근데 내가 따르니까 뭐 데려가서 서울 구경 좀 시키자. 그래 와서 보채면 데려가라. 그런데 이제 제 아버님께서 그 당시 그 만철이라고 만주철도에 영무원으로 계셨어요. 공무원이신 거예요. 철도 공무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청진이 만철과 청진에서 조선철도 스위칭하는 데고 조선철도는 지금의 도문. 저기 만주 도문 거기서 거기서 이제 스위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진까지 나와서 보채면 데리고 들어가는 건데 따라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희 조모님께서 저희 집에 개조모로 들어오셨습니다. 친조모가 아니시고 이 혈육이 없으시니까 스스러시니까 날 데려다 야 이건 뭐 금이야오기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2번 데리러가다 다 바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사실 고향은 회령이지만은 서울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이셨네요. 거의.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들 겸손주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쭉 자랐지. 그때 만약에 보채고 그랬었으면 서울 구경을 일찍 못 하시게 될 뻔했어요. 저희가 못 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조선족이죠.
왜냐면 연변 쪽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럼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기야 금이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할아버지는 대단히 엄격하신 분이고, 네. 예, 그 양반은 뭐 엄격하신 분이고, 할머니 이제 그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감싸고, 할아버지는 대단히 엄격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엄격하시냐면 이제 식사 때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식사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입을 벌리고 밥을 씹지 마라. 밥알이 보이면 안 된다, 이게. 소리 내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이 있으면 같이 떠야 되지 않습니까? 떴을 때 여기 뭐가 붙으면 안 되나. 완전히 빨고 집어넣어라.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네. 좀 엄격했어요, 할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잘하시면 그렇게 되바라지게 잘하지 않았다는 적이 있었고. 그 대신 할머니는 뭐 참 친구 조모가 아니신데도 뭐 주셨고. 어머니 이상으로. 네. 지금 이렇게 거울 모습을 보시면 혹시 그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봤던 우리 할아버지 모습과 비슷한 데가 있다. 뭐 그런 거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김새는. 네, 할아버지는 대단히 엄격하셨거든요. 안 그러세요? 선생님 성격? 전 뭐 엄격하진 않아요. 꽤 엄격함이 묻어나는데 소리라든가. 네. 그런 건 그렇진 않아요. 그 뭐 10대나 그런 게 그 일제 때였고 뭐 6.25를 겪었던 그 한창의 청소년기 지금 돌아보시면 어떤 그 기억들이 나시나요? 이제 가족 간에선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회적 상황은 늘 고난이었잖아요. 뭐 우리 저랬을 때 이제 일제 말기 아닙니까? 예. 대동아 전쟁이 저서 뭐 2차 대전을 벌어나가지고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한때 승승장구하던 아주 패망.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한때 잠깐 피란 내려갑니다. 피란을 뭐냐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쪽으로 변화해서 네. 시골 학교에서 한 2년 거기서 이제 지게도 지어봤고 모두 심어봤고 또 삭시의 나무도 해봤고 또 새끼도 꽈봤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가 어렸을 때 연극은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아동용으로 뭐가 있으면 이제 그림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그림이 있으면 그 뒷장에 이제 해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갔더니 바로 무슨 학예비서를 탄 조그만 걸 하는데. 초등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그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군요. 근데 이제 이거 누구 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 시골 친구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이 2차 대전 가운데 최초로 전멸을 당한 전쟁 기록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는 그 아류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름을 제가 지도를 아직 못 봤는데 아류샨 열도라고 해서 이 일본의 그 천도 열도에서부터 지금의 그 사할린에서부터 아라스카까지 연결되는 그 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에서부터 북방으로 그렇게 공격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일종의 낭독조로 한번 일본 말이지만 해봤던 게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손을 들고 나간다라는 건 꽤 적극적인 소년. 제가 자신 있었으니까. 예. 낭독하면 좀 자신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잘하신 거잖아요. 서울중학교 입학.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울중학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서울중학 시험 볼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우연하게 제가 그 입학원서를 거기 걸 사게 됐어요. 배정 받아서 이제 학교로 시험 보러 갈 때거 정도 담임이 거기 가지만은 떨어진다. 네가 산술 점수가 나쁘니까 산술 수학이 6점이란 말이에요. 10점 네. 만점에. 네. 그러니까 국어는 잘하는데 국어는 10점이에요. 그런데 산술 6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서울중학인데 서울중학이라는 게 원래 이제 경성중학이라고 일본 학교였다가 일본 학생들 다 빠진 거 공동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북에서 월남한 학생들 다 수용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제 초대 교장 선생님이 그냥 스파르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단시일 내 인류고등학교를 만드는 네. 학교입니다. 그 뭐 학칙이라는 게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그 원서를 사는데 우리 할머니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사실 말씀드려라. 그런 네. 건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붙어도 네. 학교를 댕길 수 있는 조건이 될까 말까 할 때예요. 왜요? 왜냐면 노인데 둘에도 나왔는데 거기서 비형 나셔서 다시 이제 서울로 나왔다는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비를 댄다든가 학비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원서를 내가 사와서 난 시험을 봐야겠다. 그 담임이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어도 지금 댕길까 말까인데 시험을 봐야겠다. 근데 산술이 좀 쉽게 나왔더라고요. 붙는 운명이셨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결국은 수업료를 반밖에 못 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후원회비를 못 낸 거예요. 네. 12만 내고요. 근데 안 쫓아내더라고요. 그 2학년 딱 올라가니까 담임이
다니면서 실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노인네 둘에 하나 떡 앉았으니까 이건 도저히 돈 받을 수가 없구나 생각해서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구나 이제 그러네요. 그 학생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그럼요. 있었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급하니까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고 지금의 남대문 시장 가서 이제 제일 처음에 종이 장사다가 비누 장사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비누 장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니까 남대문 시장 일제 때부터 있었던 걸로 묘사된 작품인데 그 천만의 거짓말이고 남대문 시장은 해방 후에 생긴 겁니다. 네. 해방 후에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터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벽돌 놓고 장사시장이 오늘 남대문 시장의 시작입니다. 예. 네. 그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비누 장사를. 비누 장사가 뭐냐면 모시고. 그 당시 우리나라 국산 제조 비누가 없었거든요. 네.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 빨래비누 몽둥이 같은 몽신 비누 외에는 없어요. 뭐가 마치는 거냐. 이북에 흥남이랬는데 그 흥남이랬는데 군수공장이 있었거든요. 일제 때. 거기서 동해안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명태하고 정어리라는 네. 생선이 많아요. 이 정어리가 기름이 많아요. 예. 그걸 잡아다 기름을 짜가지고 군용을 쓰고 나머지 가지고 만든 게 흥남 질소 비누 비료 두 가지. 그런데 이 비누가 재고가 남았으니까 네. 빠지는 바람에 그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미국 나와서 지금의 장단이래 지금 이북 영역이지만 거기서 물불 교환합니다. 그거 갖다 놓고 벽돌 깔아놓고서 진흙바닥에서 시작한 게 비누 장사의 시작이에요. 네. 그게 오늘날 비누공업의 비누공업의 발전의 기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 했어요. 잘 팔렸어요? 뭐 잘 팔렸죠. 그래서 왜냐 비누가 없으니까. 학비 조달이 되신 그러다가 건가요? 이제 학비는 뭐 그거 가지고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월남을 해서 할아버지 대신 이제 아들들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랑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랑 아들들이 들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38선이 고착화가 되니까 그게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떡하냐.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들 연구하고 책까지 떠놓고 이제 비비고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한국 비누공업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순재 선생님의 우리 집에서도 했죠. 거군요. 그러니까 큰 드라마 통통 그래서 이제 칸엘로 그걸 가지고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판 게 한국 비누공업의 시작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오늘날의 이제 산업화가 된 거죠. 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10대 때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고 미래에 되고 싶어 했던 뭐 꿈이랄까 취미랄까 그런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 당시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유교가 났거든요. 네. 유교가 나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고등학교 3년이 거의 풍지박산입니다. 그러니까 본교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몇이 없어요. 다 피란지에서. 저는 이제 피란지에서 대전고등학교에 와서 청강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뭐 대전고등학교는 중도에 아주 명문의 명문이기 때문에 가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서 신설 많이 졌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지만 사실 거기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후기에 와서 졸업을 본교에 와서 했는데 전부들 그렇게 됐어요. 그 나중에 이제 대학 입학하고 보니까 1년 먼저 들어와 있는 친구고 한 2, 3년 후에 들어오는 친구도 있더라. 다 제각각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다르니까. 그 왜냐면 일본은 군대 끌려나간 친구들이 있고 또 의용군 끌려나간 친구들 또 일본은 장사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장 학창생활을 낭만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시기를 지금 다 상실한 거예요. 우리 때가. 그러다가 그 전쟁 통해도 수학 실력이 향상되셨는지 서울대학에 진학을 하실 수가 있었고. 서울대학은 이제 수학공 상관운동가를 선택했으니까. 철학과는 아예 한 번 떨어졌죠. 네. 그 이제 제가 53년도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물리대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또 제일 어려운 데를 또 지망을 했어요. 당연히 떨어졌어요. 아니. 서울물리대 정치학과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또 시험 보려고 또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 낮춰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우리 철학과를 들어가지고 이호행 붙어가지고서. 그 철학을 4년 동안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뭐 한창 그 학부라는 게 뭐 아주 오래된 얘기고 하지만 그 철학을 공부했다는 게 연기자의 길로 이렇게 갈 때 뭔가에 도움이 된 건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는 대학교 3학년서부터 이제 또 연구원을 하고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사를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맞추긴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우리 교수님들 인정이 너무 많았대요.
인정이 많습니다. 인정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아무래도 이게 사물착오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물착오는 아니지만 인정착오는 들어있었어. 이제 우리 주임 교수가 그런 농담을 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 교수님들의 그 배려가 다른 학과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 같으면 안 됐을 겁니다. 우리 같이 공부 좀 덜 해가지고는 졸업 못했을겠지, 이게. 근데 그걸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연구를 주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극장 대표는 김우영 씨. 네. 뭐 우리나라 극작가고 연극 기획자는 뭐 톱이죠. 우리 신흥극장 대표도 했고 지금 현대극장 대표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1년 후배이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의기투합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연극을 활성화되면서 제가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대표를 맡으면서 거기 주인공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한 보름 동안 들어가서 합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2주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주인 교수님 시간인데 가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빠져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그래? 그러더니 이 양반이 그래 연극도 잘하면 철학이야. 열심히 해. 그러더니 미리 사전 출석을 하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예. 뭐 그런 배려 같은 게 사실 뒷받침이 돼서 뭐 직접적인 거나 간접적으로 해도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극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뭐 강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했을 거예요. 예. 학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배려들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는 어떤 정신적인 밑바닥이 됐다는 생각이 되고 철학에 대한 학문은 우리가 졸업하는 게 졸업 때 그러시더라고요. 뭐 4년 배워가지고 무슨 철학을 하느냐 이게. 이 4년 동안에 철학과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인내력을 키우고 나가는 거다. 그 이제부터 이제 각자 알아서 공부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 뭐 우리가 뭐 칸트의 순수성 배우는데 그 대단히 나리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건 인내가 없으면 못 읽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인내력을 키워나가는 거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인내력. 그거면 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뭐 늘 그걸 우리가 이제 명심해 두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대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뭐 집에서 만들던 비누를 계속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어떤 하나의 조직원이 돼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어떤 사회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연기에 어떤 면의 매료가 되셨어요? 그거는 이제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 저희 대학교 때 정말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각국에 예를 들어서 이태리, 불란서, 영국, 미국 뭐 그중에서도 이제 독일 영화가 좀 그 당시에 수적으로 좀 적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태리 영화하게 되면 전후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연출한 그 감독들은 당대 대가들입니다. 네. 뭐 비토리오 데시카나 비스콘티나 페루니나 네. 로셀로나 이건 뭐 당대 20세기를 대표하는 대가들. 그분들의 작품은 전후에서 만든 하나의 로드무비 같은 작품이지만 그 기가 막히는 영화의 철학이 있는 작품입니다. 거기는 물론 명연출이 보이는 거고 네. 거기 더러 이제 명배우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들이 이제 명배우를 발견한 건 뭐냐 블란서 영화를 통해서는. 블란서는 이제 요즘 이제 고다로라든지 클로드 루시오나 루이 마르 같은 이제 노장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젊었을 때 뉴벨버그를 주도했던 하나의 기수들이고 그 전에 30대 40년 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있다면 뉴비비에나 마르셀 까루나 루네 까루나 이런 주옥 같은 작품들을 보고 거기에 명배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분이 불란서 극계의 최고봉이지만 장 루이 바로 같은 20세기 최고의 예술가가 있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기는 일종의 연애적 개념으로 보는 개념은 전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영국 영화로 동화도 영국은 올리비어를 중심으로 일전에 섹스피어 영화들이 들어옵니다. 뭐 섹스피어 고전 그대로 온 거니까 완전 그대로. 거기에 무슨 이상하게 연출을 해석이던 게 아니라 완전 그러니까 섹스피어 진술을 배우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우들이 이미 그 영국 본바닥에서 섹스피어 전문가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이트 자기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 이게 서울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서울 앤 솔리비어나 뭐 존 길가 같은 렐프 리처슨 같은 이런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 아마추어는 봤을 때는 그건 완벽한 예술 행위예요. 우리가 이 연기 행위를 일부 모방 예술이라고 해서 순수예술은 상당히 비하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봤는데 내가 발견한 거는 저건 충분한 창조적 행위다. 저건 어느 음악이나 미술에 못지않은 예술적 창조다.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저거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저경지는 못 들어가지만 저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볼 만한 조건이 알겠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본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연극도 가서 보게 되는 거고 또 사회적 연극도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바로 김무경 군이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가 우리 1학년 때 한번 공연했어요. 서울대학교 명칭으로. 그게 그걸로 끝났어요. 나중에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각 단과대학별로 사범대학에다 미술대학에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서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연극을 총괄하기 시작해서 재구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처음 연기를 해본 건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연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평생 연기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연기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갖게 된 연기 철학, 지금에 갖게 된 어떤 철학적인 생각 그런 것들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뭐 연기 행위라는 게 모든 예술 행위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예술이라는 게 완성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또 이 예술 행위 하나의 매력 아닌가. 네. 가치관 아닌가 생각해요. 어느 대가가 만들어 놓은 게 그 예술의 끝이다. 완결편이라면 더 할 게 없죠. 거기에 도달하는데 이건 그 시대에 그런 위대한 예술가 있었을 뿐이지 그게 종교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도전해 볼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런 발견을 한 거고 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경제적으로 도달한 건 전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목표가 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는 연기가 연기의 완성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 수준에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내 연기 완성은 아니고 연기 전체적인 종교는 아니다 이게. 우리 후배들이 얼마든지 더 좋은 연기를 쓰고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참 한이 없는 작업의 하나구나. 여기에 또 매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생활의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 때는 이건 정말로 생활의 조건은 최하의 조건이에요. 수익의 조건은 아주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존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누구한테 볼 수 없는 작업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작업은 내 모든 걸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누구한테 사기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제3자에게 어떤 이해를 위해서 피해를 입힐 수 그런 직종은 아니다. 그런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뭐 비현실적인 얘기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느꼈던 그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술적 창조 작업이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접근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을 모시고 두 번째 명사초대석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느끼는 연기에 대한 철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밤 12시 5분에는 이 드라마 전성시대였던 1960, 70년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